내 이름은 주부희.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서 살았었는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지금은 이사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시댁에서 살 때는 시부모님 시누이와 제법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했다. 아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모르지 않지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사한 후로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이외에는 찾아뵙기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나한테 전화해서 언제 내려올 거냐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나도 남편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싫은 소리를 참고 들어야 했고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택배가 왔다. 박스 안에는 야채, 고기, 과자 등등 식료품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박스를 열었을 때부터 뭔가가 이상했다. 그건 바로 악취였다. 이 냄새 뭐야? 너무 당황한 나는 서둘러 내용물을 확인. 맙소사, 야채는 썩어서 벌레가 나왔고 고기는 변색이 시작되다 못해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과자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나 있었다. 이건 어머님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분명했고 남편이 퇴근해서 왔을 때 이 문제를 바로 얘기했다. 그러자 남편이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지 라면서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태도였다. 택배 오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누가 봐도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는 보기 힘들었다. 나는 일단 상한 식료품들을 처분하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애써 보내주신 걸 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화를 냈다. 그럼 이걸 먹자는 건가? 썩은 재료를 먹으면 결과는 식중독인데? 남편 의견은 무시하고 다음날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택배 받았니?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라고 보냈어. 맛은 봤니? 라고 하길래 재료가 썩어서 하나도 못 먹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넌 시어미 성의를 뭘로 보는 거니? 라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은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너 먹을 거 다 버렸다고 했다며? 넌 우리 엄마 성의를 뭘로 보는 거냐? 라고 시어머니 역성 만들길래 박스 안에 상한 거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 뿐이었다고 다시 말해줘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음식 버리면 벌 받아라면서 열을 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썩은 식료품을 택배로 보내왔고 내가 그걸 버릴 때마다 남편은 거칠게 화를 냈다. 그게 한 달이나 계속됐고 하루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제발 그만하시라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 라고 하자 남편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 넌 닥치고 그걸로 음식이나 만들어 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화를 냈다. 이쯤 되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법.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말한 대로 썩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물론 나는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표 식재료는 전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였다. 아침밥으로 어머님표 썩은 식재료를 사용한 야채볶음과 된장국을 차려줬더니 남편은 한 입 먹고 바로 토했다. 이거 뭐야? 냄새 나잖아! 라면서 수돗물로 입안을 헹구는 남편에게 당신이 시킨 대로 한 건데? 그거 전부 어머님이 택배로 보내주신 재료로 만든 거야 라고 하자 남편도 입을 다물었고 보너스로 한마디 덧붙여서 오늘 도시락은 어머님표 고기로 돼지 불고기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고기에서 상했는지 냄새가 나더라고. 난 버리고 싶은데 당신은 어머님이 주신 건 못 버리잖아. 모자간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남편이 아무 대꾸도 없이 도시락을 그냥 두고 출근하려고 하길래 내가 쫓아가서 이거 가져가야지. 어머님이 보내주신 식재료로 도시락을 싸줬는데 당신이 안 먹는다고 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라고 하고 야무지게 남편한테 도시락을 들려서 출근하게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병원으로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내 머릿속에는 썩고 냄새나고 변색한 고기 덩어리가 떠올랐다. 그걸 진짜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진심으로 경악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은 헬쑥해진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걸 진짜 먹었어? 걱정스럽게 묻자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래서 그 식재료들 다 버리려고 했던 거잖아. 라고 반격하자 남편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가 보내준 식재료는 이제 네가 다 먹어. 내가 받은 고통만큼 너도 당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지경이 돼서도 그걸 버리지 말고 먹으라니. 그것도 나만?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겠지. 나는 남편과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판단 내렸다. 집에 가자 또 시어머니한테서 택배가 와 있었다. 일단 버리기 전에 시아버지와 시누이한테 연락을 했다. 남편이 현재 입원 중이란 사실과 이혼할 생각이란 말을 전했다. 내일이 휴일인 것도 있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아침 일찍 두 분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를 보자마자 질문 공세를 시작. 다 같이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당황한 것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 표 식재료를 보여드렸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식료품을 보고 두 사람은 코를 막았다. 이런 식료품을 시어머니가 매주 꼬박꼬박 보내주신다는 것과 남편이 이걸 못 버리게 하는 건 물론 앞으론 나더러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하자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머리를 감쌌다. 그때 남편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넌 남편이 퇴원하는데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냐? 라고 흥분. 그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딴 건 둘째치고 너 얼른 부인한테 사과부터 해! 라고 부르령을.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보더니 깜놀. 두 사람의 욕은 어떻게? 놀란 남편에게 시누이가 너랑 엄마랑 둘이 왜 세트로 부인을 괴롭히는 건데? 어이 상실 진짜. 너같이 멍청한 애는 동생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버럭 화를 내자 남편은 괴롭히긴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은근슬쩍 회피하려 했는데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하자 마지못해서 나한테 사과했다. 이어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그게 썩었어? 난 몰랐지 라고 모르는 척했지만 식재료가 이 상태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버럭 호통을 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인정했다. 우리가 이사를 나간 것도 그렇고 보고 싶은 아들이 집에 안 오는 게 화가 나서 모든 분풀이를 나한테 했다고 시인했다. 시어머니도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혼할 생각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결혼이 장난이야? 라면서 이혼을 거부했는데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너 같은 진상은 남편 자격도 없고 부위가 너무 아까워 라고 내 편을 들어줬고 그 덕분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 역시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내가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취직 자리가 정해질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 덕분에 이혼 후 자립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무사히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시누이 말로는 시어머니의 악질적인 면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결심한 후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시누이 역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너무 정이 떨어져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안 보고 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혼 후 남편이 나한테 몇 번이나 자기랑 시아버지, 시누이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나는 이제 너와는 그 어떤 일로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냉정하게 거절하자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다. 나는 이혼하고 직장에 다시 다니고 그러다 얼마 후 같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알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지금은 새 남친과 함께 남편과 같이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유의미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전 남편은 이혼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약해진 건 물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면서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출세할 기회가 없어지자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사표를 내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냈고 알바를 하면서 연금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아들 바보였던 시어머니는 이혼한 후에도 시아버지한테 재결합하자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불상사가 다 자업자득 아닌가?
제발 그 사실을 깨닫고 나한테 했던 일을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이름은 주방이, 남편 한진상과 유치원생 지훈이까지 세 식구에 나는 전업주부이다. 나는 원래 남자처럼 털털한 성격이고 요리는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지 겉보기에 예쁘게 꾸미는 거엔 취미가 없었다. 색깔 맞춰서 알록달록 이런 건 저세상 얘기. 하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자는 주의로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요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나와 정반대 타입인 시어머니는 알록달록 화사하니 눈호강도 하고 맛까지 잡는 최고의 요리사였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편이어서 시어머니는 음식을 자주 갖다 주시는 편이다. 시어머니표 반찬은 정말 맛있었고 언제나 대환영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을 먹을 때마다 나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는데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은 최고야. 당신도 먹지만 말고 좀 배워. 먹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니까 짜증이 막. 틀린 말은 아니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해 친척들까지 전부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다. 시어머니 혼자서 음식을 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평소에 자신 있는 메뉴인 집에서 닭튀김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로 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벌써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이미 와 계신 친척 어른들은 모두 역시 음식 솜씨는 최고야 라면서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그때 내가 만든 닭튀김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아유 뭘 이런 걸 다 맛있어 보이네 수고했다 라면서 활짝 웃으셨다. 그런데 남편이 내 귀에 대고 넌 왜 쓸데없이 마탱가리도 없어 보이는 걸 꺼내지 마 라고 했다. 살짝 까맣게 탄 것도 있긴 하지만 맛은 아들아이가 엄지척을 했을 정도인데 내가 그럼 애써 만든 걸 아깝게 버리라는 거야 뭐야? 라고 묻자 아무튼 안 보이는 데다 치워 라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보냉백에 닭튀김을 다시 집어넣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오셔서 그거 얼른 데워서 가져와라. 너 내가 닭튀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식탁 위에 올렸고 그걸 본 남편은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자 모두들 시어머니 요리에 감탄을 연발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내가 만든 닭튀김으로 젓가락을 가져갔고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방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라면서 모두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친척분들도 한 입씩 드시더니 이거 진짜 맛있네 라면서 칭찬해 주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됐어요. 볼품도 없는 걸 빈말까지 하면서 드실 거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일순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모두들 남편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다.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던 나는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요리를 예쁘게 만드는 재주가 좀 없어서요. 라고 웃으면서 넘겼다. 남편의 발언 때문에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지만 그것 빼고는 다행히 다른 이상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고 무사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갑잔치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막말은 점점 강도가 세져갔다. 친척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얼굴에 먹칠하니까 좋대? 라면서 자기 눈에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닭튀김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이 되자 남편이 너 이제 우리 엄마한테 요리 배워 라고 하면서 다시 시댁에 가자고 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엄마 얘한테 요리 좀 제대로 가르쳐줘. 얘는 맨날 타다만 요리밖에 못해. 식욕이 안 생겨 라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타다만 요리라니? 그게 뭐 어쨌단 건데? 그럼 네가 해. 네가 안 할 거면 불평하지 말고 먹고 라고 야단을 치셨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감싸고 돌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내가 어머님 저 오늘 좀 잘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자 기분을 푸셨고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셨다. 점심 식사로 파에리아를 만들자 남편은 격하게 좋아했다. 이거야 이거! 레시피 마스터했어? 응 메모해뒀어. 그래봐야 네가 만들면 모양새가 안 날 게 뻔해.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남편의 뜬금없는 발언에 나도 모르게 그만 에? 하고 반응을 하고 말았다. 본 거라니. 지금까지 지나가는 말로도 한 적이 없는데 자다가 봉창도 유분수지. 그런 중대 사안은 시어머니한테 돌직구할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말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시부모님을 존경하곤 있었지만 동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걸 원했던 적은 없었대. 그리고 그건 시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혼자서 앞서가는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가 동거? 갑자기? 라고 하자 남편이 그야 매일 엄마 집밥이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엄마도 매일 그 많은 집안일을 혼자서 하긴 힘들지 않아? 동거하면 방이한테 다 시키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했다. 그러자 계속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라고 하셨다. 집이 가까워서 시댁에서 자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대체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자고 가라고 하신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룻밤 같이 있어 보니 시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요리 준비를 시작. 목욕탕, 화장실, 집안 곳곳을 닦고 문지르셨다. 그러더니 나더러 방이 너는 쉬고 있어. 진상이 너 나 좀 도와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남편을 계속 부려먹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당에 널었던 빨래를 걷게 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다. 나도 거들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진상이가 거들고 있잖니? 충분하니까 걱정 마라. 라고 하셨다. 남편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더니 밤이 되자 기절하다시피 골아떨어졌대. 다음날 새벽 4시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깨우면서 아침 식사 준비하자 라고 하셨다. 남편은 지금 새벽 4시야? 나 잠 좀 더 자게 내버려둬. 라고 했지만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지 못해? 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억지로 깨워서 부엌으로 데려가셨대. 나와 아들아이, 시아버지는 6시쯤에 일어났는데 이미 식탁 위에는 근사한 아침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대. 남편은 아침부터 육순에서 찜을 하라니. 이거 오바 아니야? 라고 불평했대. 아침을 먹고 나자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창문 청소, 정원에 물주기 등을 남편한테 시키셨대. 그게 다 끝나자 이번에는 간식으로 빵을 굽겠다고 하셨대. 그쯤 되자 남편도 난 더는 못해. 나 집에 갈래. 라고 항복 선언을. 남편이 집에 갈 준비를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훈계하듯이 말씀하셨대. 이제 좀 알겠냐?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방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집안일까지 하고 있는 거야. 네 엄마는 집안일이며 요리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좋아하는 일이고 남한테 맡기고 손 놓고 싶어 한 적도 없어. 이어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설교를 시작했대. 만들어주는 게 어딘데 어디서 타박이야? 똥매너 같으니라고. 행여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알까봐 겁난다. 음식 먹으면서 타박하는 인간하고 같이 지내봐야 방이 인생이 행복해지겠니? 너 반성하고 고칠 자신 없으면 그냥 너 혼자 이 집으로 돌아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 삐뚤어진 사고방식 철저하게 개조해 줄 테니까. 엄마! 방이야,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하게 됐다. 다음에 또 음식 갖고 뭐라고 하면 즉시 연락해. 네, 어머님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넌 뭐하니? 방이한테 사과 안 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날 집에 오고 나서 남편은 정말 반성을 했는지 전업주부도 알고 보니 극한 직업이었어. 그동안 내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라고 하길래 난 2번은 없어 라고 하고 지난 일은 용서하기로 했대. 남편은 시부모님의 참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내가 만든 요리를 두고 타박하던 버릇이 없어졌대. 그뿐 아니라 예전에 비해 집안일도 곧잘 거들었고 그에 비례해서 내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대. 시댁에서의 1박 2일 동안 집안일을 체험하면서 주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모양이다. 나도 변화가 있었는데 시댁에서 자고 온 후로 집안 청소는 더욱 꼼꼼하게 하게 됐대. 물론 시어머니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집안일을 할 때 더욱 성심껏 하려고 노력 중이다. 시부모님은 그 녀석이 또 헛소리하면 우리 집에서 합숙시키면서 가르칠 거니까 언제든 말만 해 라면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셨대. 지금은 남편도 아들도
내가 만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폭풍 칭찬을 해줘서 자신감을 갖고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모자라고 시어머니처럼 예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일단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시부모님이 남편을 참교육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정말 시부모님들께는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때 이후로 가끔씩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게 됐고 요리 솜씨가 훨씬 좋아진 나는 앞으로도 가족의 행복한 식탁을 위해 열심히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 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내가 어떤 남자와 프로 레슬링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고 단지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아파트 단지 계단을 올라가서 우리 집이 있는 3층 복도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크릉 아우 뭐 그런 남자의 포효하는 소리와 아우 하는 아내의 괴성이 우리 집 방향에서 들려왔다. 아내한테는 집에 도착하면 10시쯤 될 거라고 말해뒀었는데 설마 이건 불륜? 지금 하는 중? 순간 머리가 아찔했다. 아내는 바람 피우고 다닐 사람이 절대 아니었지만 설마 하면서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거실에는 빨개 벗은 아내가 남자 위에 올라타고 프로레슬링 기술인 정갈구치기 자세를 하고 있었다. 이건 대체 뭐니? 혼돈 그 잡채. 영혼은 가출하고 껍데기만 멍하니 아내와 남자를 쳐다만 보고 있던 나에게 아내가 뭐해? 얼른 경찰 불러. 이 자식 범인이야. 라고 기술을 절대 풀지 않으면서 나한테 경찰을 부르라고 시켰대. 범인? 헐, 점점 무슨 소린지. 멘붕이 온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아내한테 깔려있던 남자가 빨리 나 좀 살려줘! 으아! 라면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했대. 아내도 놈도 눈빛이 장난 아니었대. 일단 불륜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왔고 경찰에 연락해서 집으로 당장 와달라고 했대.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일 먼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와 놈의 상황을 묘사했다. 경찰도 당연히 물음표 상태. 이러다간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서 집 주소를 알려주고 아무튼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하자 일단 알겠습니다. 영 석연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지만 오겠단 대답은 들었대. 경찰이 오기 전에 아내한테 옷을 입게 하려고 내가 놈을 붙잡았는데 놈은 마른 체형이긴 했지만 180인 나와 키가 거의 비슷했대. 겨우 150cm인 아내가 정갈구치기 자세로 이놈을 제압하다니 새삼 대단하다 싶었대. 평상시였으면 내 아내의 알몸을 본 놈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격한 심정이었겠지만 너무나 기상천외한 광경을 본 순간 화를 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대. 그래도 옷을 입고 다시 나온 아내에게 당신 저쪽에 가 있어. 위험해. 오지마. 라고 범인한테서 떨어지라고 외칠 정신은 있었대. 경찰이 도착한 후 놈을 경찰에 넘겨줬고 아내는 무서웠어요. 갑자기 저 남자가 울면서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대. 아내의 우렁찬 표효와 타이거 마스크 뺨치는 프로 레슬링 기술을 걸고 있던 아내를 봐버린 나는 얼굴 표정이 방향을 잃고 안면 무정부 상태가 아니었을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놈은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고 아내와 알고 지내는 주민의 남편이었대. 범행 동기는 우리 부부가 곧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 나서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약이 올라서 단지 그 이후로 돈을 훔치러 들어온 거라고 했대. 요지는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째서 그런 포즈로 있었는지에 관한 경위인데 놈은 집이 비었을 때 몰래 들어왔는데 마침 아내가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도둑이 든 걸 까맣게 모르고 샤워를 했대. 그러자 놈은 여자가 혼자서 알몸으로 라는 돌발 상황에 흥분하면서 이런 찬스가 라는 충동에 사로잡혔대. 발동한 놈은 욕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는 아내의 등 뒤에서 손을 뻗었대. 이상한 공기를 감지한 아내가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 놈이 있었고 혼비백산한 와중에도 순간적으로 놈의 팔을 잡고 코브라 트위스트 기술에 들어갔다. 사실 내 아내는 열성적인 여자 프로레슬링 팬이었고 대학 땐 격투기를 했던 경력은 물론 졸업 후에도 집에서 매일 트레이닝을 하면서 알고 보면 단련된 여자였다. 아내의 반격에 놀란 놈은 게임이 안 되겠다라는 정확한 판단과 함께 일단 튀기로 하고 욕실에서 탈출했는데 아내는 놈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집념을 발현, 알몸을 불사하고 현관 앞에서 놈을 다시 제압, 정갈구치기 기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들어왔다는 얘기였다. 조사 결과 놈의 가방에서는 우리 여권을 시작해서 금품, 현금, 통장, 현금카드, 도장, 우리 집 전 재산이 들어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경악했다. 초범이 통장부터 귀중품까지 단시간에 다 찾아내는 건 상당히 드물고 힘든 일이라는데 놈은 침입한 지 겨우 20분 만에 우리 집에 있던 거의 전 재산을 능숙하게 쓸어 담았다. 그러다 보니 혹시 이놈이 초범이 아니라 최근 인근 지역에서 다발하고 있는 빈집 터리범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경찰에서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설사 우리 집을 턴 게 완전 초범이었다고 해도 충분한 실형 사유이고 전과자가 되고 감옥행은 기정사실이라고 경찰에서 들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인데 그 부인도 공범이란 얘기가 있었다. 가택 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다음 날에는 이미 그 집이 이사를 끝낸 후였고 그렇게 초고속 스피드로 이사를 한 건 부인도 경찰에 연행돼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게 이유였다. 또 부인은 사건이 있었던 날 집 근처에서 다리 골절상을 당해서 엉엉 울고 있던 걸 다른 주민이 보고는 구급차를 불러줬단 말도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마 우리 집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고 찌르륵 감이 왔다. 왜냐면 현관은 이미 알몸전사 아내와 놈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와, 그런데 설마 살면서 아내의 프로레슬링 팬심이 긴급 상황에서 쓸모가 있을 줄이야. 솔직히 나는 여자 프로레슬링이 뭐가 재미있는지 공감 제로였기도 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근육은 왜 키우는지 항상 의문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나한텐 의문이었던 일로 인해 아내가 무사할 수 있었다. 만약 내 아내가 그저 평범한 여자였다면 놈을 보고 놀라서 겁을 먹고 저항도 못했을 거라고 본다. 게다가 나는 오늘 일이 늦게 끝났고 천만다행으로 생각보다 조금 일찍 귀가를 해서 망정이지 더 늦었으면 아내가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내가 무사해서 정말 심령 감수했다. 하지만 나의 슈퍼 울트라 아내는 비상사태이긴 했지만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자기 알몸을 보이고 말았다면서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다. 사건 당일 아무래도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여성 경찰관이 아내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데 조사를 받던 아내는 그때는 자기도 자기 정신이 아니었지만 모르는 남자한테 알몸을 다 들켰다는 게 참을 수 없이 치욕적이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는 자신이 무슨 수라도 내지 않으면 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필사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된 후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객관적으로 현실감이 밀려오면서 그냥 너무 싫다면서 끝내 울고 말았다. 이 얘기를 경찰을 통해 들은 후 나는 나 자신을 반성했다. 집 밖에서 우렁찬 신음소리를 들었을 땐 전혀 다른 상상을 했었는데 이 여자 정말 무서웠겠구나 하는 반성. 격투기를 했어도 프로레슬링을 좋아해도 아내는 여자였다. 힘으로 남자를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를 범하려는 남자한테서 얼마나 큰 공포심을 느꼈을까. 그 후 나는 아내가 겪었던 공포심 또 범인을 잡은 포상의 의미를 합쳐서 신혼여행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내에게 봉사했다. 실은 처음 예정은 아내가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좀 더 여유있게 여행하고 싶다고 졸랐었는데도 나는 오래 쉬면 회사에 폐가 된다는 생각에 딱 2박 3일로 일정을 세웠었다. 하지만 부장님께도 부탁드리고 동료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려고 이번 사건을 설명드렸다. 그러자 부장님이 이런 한심은 신혼여행을 그렇게 했다간 평생 바가지야. 걱정 말고 다녀와. 유급휴가 뒀다가 뭐해? 라고 하셨고 동료들도 부장님 말씀 들었지.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당연히 충분히 즐기다 와야지. 와이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번에 신나게 즐기고 기억을 싹 리셋하고 와. 야, 근데 올 때 선물 잊지 마라. 그리하여 흔쾌히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는데 성공했고 호텔은 처음 예약했던 거에서 업그레이드. 일주일로 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옷도 더 많이 챙기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신혼여행에 올랐다. 내가 휴가도 연장하고 호텔도 업그레이드한 걸 알고는 아내는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웃는 얼굴이었다. 도둑 사건은 너무 끔찍했지만 지금 이렇게 멋진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그 후 나는 아내를 구한 1등 공신 프로레슬링을 더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결정적 힘이 된 여자 프로레슬링에 대해 급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내와 둘이 시합을 직관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흥미진진했고 지금은 둘이서 굿즈를 지참해서 응원하러 다니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을 정도다. 몇 년 전 일이다. 출장지에서 밥을 먹으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환갑이 가까운 어머니가 한 남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내가 안 보이는 위치에 앉아 있었고 자리도 꽤 떨어져 있었지만 정년 퇴임이 어쩌고 이혼이 어쩌고 수상쩍은 워딩이 귀에 꽂혔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었지만 좀 더 가까이 어머니 뒤쪽 자리로 과감하게 이동했다. 온 신경을 귀에 모아서 들어보니 남편이 정년 퇴임하면 이혼할 거다. 퇴직금 입금되면 전액 인출해서 다 가질 거다. 집도 팔아버릴 거다. 그리고 당신하고 재혼할 거다. 이미 20년이나 남편을 속여온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진실한 사랑을 찾았는 걸 어쩌겠냐. 그런 내용이었다. 속이 메스껍고 역겨웠다. 이 기분을 억누르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눈치챈 아내는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하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몰아쳤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잠깐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수와 통화했고 현재 어머니는 같은 취미활동 친구와 여행을 간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3일간 집에 안 들어올 예정이고 이미 20년 이상 다니고 있는 취미활동이라고 했다. 정황상 내가 말한 것과 딱딱 들어맞는다면서 불륜 여행 겸 이혼 문제를 상의하려는 건 아니겠냐며 자신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좋다.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시아버지 편이라고 했다. 나는 일단 본가에 들르기로 했다.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오기로 했고 다음날 저녁 중간에 만나서 같이 본가로 갔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없었다.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 있는 앞에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아니니까 우선은 형님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충고했고 아이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다른 방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눴다. 살면서 오늘처럼 아내가 든든해 보이는 날은 없었다. 내 친어머니 일이기도 하고 막상 그런 상상 외의 일을 당하고 나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완전 멘붕 상태였다. 그때 냉정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덕분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아내와 둘이서 정황을 설명하자 형은 실은 전부터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야.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두렵고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었어 라고 고백했다. 먼저 눈치를 챈 건 형수였고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형한테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형이 자기 돈으로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상대는 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혼 경력이 있는 싱글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거의 우렁각시나 다름없는 상태. 주변에서는 재혼한 걸로 알고 있을 정도. 어머니와 같은 취미교실에 다니고 있고 아파트에서 다정한 애정 행각도 포착. 사진, 동영상 촬영 성공. 일단 친아들이 확인하기엔 민망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 이쯤 되자 아버지한테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 모든 사실을 알렸고 당연히 아버지는 격노했다. 즉각 어머니하고 단판을 지을 줄 알았는데 정년 퇴임까지 기다리라면서 우리한테도 입단속을 하셨다. 솔직히 우리 형제는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길 바라는 심정이었지만 어머니 문제는 남편인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었고 고민 끝에 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대. 마침내 정년 퇴임날 아버지가 아침부터 오라고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출동했는데 어머니는 또 집에 없었대. 마침내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작은 형네 누나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가 돌아왔대. 어머니는 은행에서 아버지 퇴직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했고 아버지한테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왔는데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던 우리 가족이 전부 와 있는 걸 보고 좀 놀랐는지 순간 멈칫했대. 하지만 어머니는 나 당신하고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할래. 그러니까 나 위자료 줘. 이 집도 반은 내 몫이야. 집도 팔아. 라고 욕망을 드러냈대. 참 뻔뻔하단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대. 아버지가 침묵을 깼고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은행 대출 받으면서 계약상의 소유자는 장남 앞으로 한 거 잊었어? 은행 대출금은 내가 큰애 통장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했고 큰애가 자기 돈 합쳐서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집 실소유자는 큰애고 우리가 이혼을 해도 매각은 할 수 없어.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 자리 찾았고 내 퇴직금은 새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구입하는 데 썼어. 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랬다고? 광분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따졌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은 후 자연스럽게 입은 닫히고 얼굴은 창백해졌대. 오늘 날짜로 당신 불륜남한테 불륜 위자료 청구서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됐을 거야.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변호사한테 연락해뒀으니까 아마 지금쯤 그 집에 도착했겠지. 이미 흥신소 통해서 불륜남이 현재 집에 있다는 것도 알아뒀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건 불륜 증거물들이고. 아버지는 봉투를 어머니에게 전달했대.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혼은 나도 찬성인데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건 당신 불륜남한테 위자료를 받은 후에 할 거야. 변호사하고 상의 중인데 어쩌면 이혼 조정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이 집 당신 방 열쇠는 이미 다 바꿨으니까 당신은 이제 이 집에 못 들어와. 짐 들고 나가서 불륜남 아파트로 가도록 해. 라고 깔끔하게 어머니를 내보냈대. 여태 이 사태를 모르고 있던 작은 형네하고 누나네만 제외하고 전화번호도 모두 바꿨고 어머니가 나간 후 작은 형네하고 누나네한테 전화 받지 말라고 알렸고 곧장 번호를 바꾸라고 했대.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 불륜을 안 이상 되도록 빨리 이혼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어머니한테 벌을 내리다니 왜 시간을 끌었는지 저절로 이해하게 됐대. 계획대로 당분간 집은 비워둔 채 아버지는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가셨고 형네 부부도 아버지가 이사한 집에서 잠시 같이 살기로 했대. 그러나 이혼 조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머니 불륜남이 자폭했대. 아버지는 우리한테도 말을 안 했었는데 불륜남이 이혼한 전 부인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전 부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전 부인을 억지로 내쫓다시피 해서 이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증거는 없었지만 이혼하기 전 남편의 불륜을 직감하고 있었다고 했다. 불륜남은 퇴직 후 재취업한 곳에서 고문을 맡고 있었다는데 보수적인 곳이라 이혼 조정 중이라는 게 발각되면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곳이어서 차라리 빨리 이혼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했고 그 후 전 부인한테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다고. 형이 자비로 잡아낸 증거도 아버지뿐 아니라 전 부인에게 유리하도록 모두 제공했대.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그 남자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집으로 쫓겨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불륜남과 합법적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국 힘들게 취업한 곳에서 이혼 사유가 불륜이었다는 게 알려졌고 둘 다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어머니가 바라던 사랑하는 사람과 우아하고 행복한 생활은 현실에서 멀어져 갔대. 1년 후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우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대. 이유는 뻔했대. 돈이 없다 보니 사는 게 힘들었고 우리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거였대. 급기야 정말 뻔뻔함의 극치로 아버지하고 재결합을 하고 싶다면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친척분들도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고
결국 아무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했다. 만에 하나 우연히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부딪힌다고 해도 우리 중 아무도 어머니를 돕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어디서 비참하게 살던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못해 홈리스가 된다고 해도 결코 상관하지 않을 거다. 우직하게 그지없는 성실한 아버지를 20년이나 속인 것도 모자라 끝내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했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혼 후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하면 재취직한 곳에서 엄청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다. 운 좋게도 전 직장에서 쌓은 스킬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이었고 중간에 들어온 고령 사원이지만 아버지의 훌륭한 인성 때문에 젊은 세대한테도 의지가 되는 분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약속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가끔씩 연휴에는 아들, 손자,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계셔서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일한 돈을 몽땅 차지하려고 했던 마녀 같은 여자가 내 어머니라니. 역겹다 못해 신물이 나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속였던 불륜 남녀는 현재 지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젠 잊고 살까 한다. 거래처 어떤 아재한테 근데 저 유부녀거든요? 라고 했다가 욕을 먹었다. 일단 이 아저씨 신상은 나보다 나이는 한 5살쯤 많아 보이고 스타일은 배 나오고 얼굴은 좋게 보려고 해도 절대 봐줄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래도 거래처라는 이유로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이 아재를 대했는데 프로젝트 최종 미팅이 끝난 후 잠깐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지? 라면서 색다른 표정으로 시간이 있냐고 묻길래 헐, 나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면서 아재가 가자고 하는 대로 카페에 따라갔다. 카페에 도착하자 아재는 커피 2잔이요 하고 마음대로 주문. 넌 뭐 먹을래? 라고 물었다. 나는 다른 건 관심 없고 이 아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만 온 신경이 다 가있던 터라 배 안 고프니까 됐다고 말했다. 근데 하실 말씀이... 라고 못 기다리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역시 빨리 얘기하는 게 좋겠지. 서로를 위해서도. 라고 하더니 얘기를 시작했다. 우선 네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건 계속해도 좋은데 단 집안일, 육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선 내가 뭘 잘못해서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재의 다음 말부터 뭔가 초점이 어긋난 느낌을 확 받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아이는 최소 2명, 가능하면 난 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4명이요? 4명은 좀 힘들 것도 같은데. 2명까지는 저도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집안 살림 꾸릴 수 있겠어? 네? 뭐 100만 원이면 그럭저럭.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참, 집세며 광열비는 동거 중인 우리 부모님이 지불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까부터 헐, 이건 뭐지? 하면서도 일단 대답을 계속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뭐지? 완전 아닌데? 싶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좀... 내가 인간관계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매주 술 모임에 가끔 몇 박으로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난 절대 바람 피울 타입은 아니니까 나를 믿고 내조에 힘써줬으면 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완전히 상황이 파악됐다. 네? 저기요, 잠깐만요! 라고 일단 정지를 외쳤지만 아재는 내 말 따위는 무시. 혼자서 계속 떠들면서 진도를 나갔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가 좋을까? 나는 결혼식은 역시 전통 결혼식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 편이 우리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게 분명하고 허니문은 네 희망사항을 일단 먼저 들어는 볼게. 왜냐면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야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분위기는 좋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희죽희죽 웃는데 밥만 없는 얼굴과 느끼한 말투. 저 아재가 지금 나가지고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왕소름이 끼쳤다. 나는 이 아재의 폭주를 어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잠깐만요! 저 유부녀거든요? 라고 나도 모르게 절규가 터져나왔다. 순간 아재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매섭게 노려보면서 딱 한마디 그래? 라고 하더니 그대로 횡하니 카페에서 나가버렸다.
계산서도 테이블에 그냥 두고 말이다. 나는 숨이 달아났다가 다시 붙은 기분이었지만 속이 니글거려서 죽을 것 같았다. 두 번 다시 그 면상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다음날 이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나를 호출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제 그 아재가 카페에서 나와서 바로 내가 먼저 꼬셨다는 둥, 결혼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는 둥,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나를 중상모략하면서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거였다. 그런 여자하곤 다신 절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프로젝트에서 나를 제외시키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상사는 아예 내가 그 아재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사정은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 불륜이고 나발이고 미팅하러 가서 얼굴 본 게 다인데 어쩌라는 거냐고. 멤버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한 적은 있지만 자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날 카페에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천추의 한이었다. 상사가 내 말을 과연 믿어줄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 처음엔 노발대발하던 상사가 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제대로 양쪽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쪽 말만 듣고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 그러고 나서 상사가 그 거래처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 아재란 사람 자체가 원래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다행히 아재 발언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발언도 뒤죽박죽이라 상사들 선에서 불륜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건 그 거래처 상사가 했던 말이라는데 그 아재는 자기 거래처 담당이 남자면 계속 클레임을 걸어서 일이 아예 진행이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매번 어쩔 수 없이 담당자를 여자로 선임해서 일을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우리 회사에서 담당자를 선정할 때 성별을 우선시했고 처음엔 우리 쪽 상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안건 자체의 조건은 나무랄 데가 없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자 상사는 나도 그게 그런 이유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지.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 라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번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건 그렇고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으면 그냥 둘 게 아니라 진즉에 해고든 징계든 했어야 되지 않나? 최소 남자들만 있는 부서에 짱 박아놓고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예방조치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아재가 은근 뒷배경이 좋아서 함부로 다루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프로젝트는 진행됐다. 나는 그 아재를 또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뒷목이 뻐근할 지경이었지만 한 달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기간 내내 아재는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대박, 아재가 잘렸다고 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더니 왜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까 의문이었는데 그 아재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회사의 젊은 여성 상사한테까지 그 짓거리를 또 하다가 그 여자분이 아예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커졌고 소송에 불이 붙자 사측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고를 감행,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내 입장에서야 그런 징그러운 아재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끔찍하게 싫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자기 뒤에 권력만 믿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되풀이해왔는데 결국 그 권력에 의해 쫓겨나다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 아닐 수 없다. 그 아재가 잘렸다는 소문은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들, 하청업체까지 골고루 퍼져나갔고 모든 여사원들이 환영했다. 그때 비로소 나 말고도 피해를 입었던 여사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행히 나는 기혼자였기 때문에 아재도 쉽게 떨어져 나갔지만 다른 독신의 자기 취향인 여사원들한테는 끈질기게 접근했고 거의 스토커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일 때문에 싫어도 연락처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고 번호를 알려주자 아재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오고 데이트까지 강요받은 여사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중요 거래처 책임자에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말을 힘없는 평사원 신분으로 거절할 수도 없고
육체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강제 키스를 당한 후 회사를 그만둔 여사원들도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말 역겹게 그지없다. 허니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능글맞게 웃는 표정만 보고도 위액이 역류하는 기분이었는데 강제 키스라니.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분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아재가 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사원들이 집단으로 아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나와는 다르게 실제로 강제 키스라던가 강압적인 데이트에 끌려다니는 등의 피해를 입은 여사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결국 그 아재는 엄청난 보상금을 청구받게 되겠지만 인간 말종에게 딱 어울리는 서사의 완성이 아닌가 싶다. 내 이름은 장한나. 6살이 된 딸아이 유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7년 전에 결혼해서 23살에 딸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졸지에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게 된 나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남편이 나와 딸아이를 위해 남기고 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딸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 부족했고 따라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단순해졌고 직장과 집을 왕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곳에 가거나 누굴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 내 삶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문득 돌아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5년이 지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다.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다. 막 결혼식을 올린 친구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자기 신랑 친형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미망이네. 아이까지 있는데 무슨 소개팅이냐. 내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길래 그냥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친구 상미가 알려준 대로 약속 장소로 정해진 일식집으로 향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상미와 어떤 남자가 미리 와서 앉아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 엄밀히 말하면 처음 뵙는 건 아니지. 결혼식 날 봤던 거 기억 안 나? 미안, 내가 사람들 얼굴을 잘 안 봐서. 처음 뵙겠습니다. 왕재수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 형님이고 우리보다 3살 많은 32살이셔. 아직 독신이라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아. 아, 그렇구나. 괜찮으시면 저하고 친구 안 할래요? 네, 좋아요. 재수 씨는 천진하면서도 엉뚱한 성격이었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곧바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는 건 머뭇거려졌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데이트 기분을 느끼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열려갔다. 그런 만남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재수 씨가 진심을 담아 고백을 했고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딸아이와 같이 만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한참을 고민했지만 아직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낮 시간에 데이트를 즐긴 지 1년, 재수씨가 나를 자기 어머니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수씨 집안은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자기 동생 부부와 넷이서 살고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친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말을 했더니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솔직히 아직 결혼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어도 좋다. 나와 딸아이까지 모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재수씨라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재수씨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하게 됐다. 당일 오후 긴장된 마음으로 재수씨 집에 도착하자 재수씨 어머님 외에 상미와 상미 남편도 같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한나라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친구라면서? 그럼 더 볼 게 뭐 있겠어. 잘 부탁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재수씨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 한나씨하고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거 반가운 소리다. 너도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됐구나? 네, 한나씨랑 한나씨 딸까지 제가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재수씨 어머님은 한나씨 딸까지라는 대목에서 그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다. 혹시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아이가 있어?
너 이혼녀니? 세상에 어림없다. 이혼녀에 애 딸린 여자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당장 헤어져. 엄마 진정하세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상미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일부러 속였니? 한통속으로 짜고 작당 벌인 거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하자를 내 앞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돼. 난데없이 파렴치한 인간이 돼버린 나는 몸둘 바를 몰랐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재수씨가 뒤따라와서 내 팔을 잡았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 정도 일로 널 놓칠 순 없어. 방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도 이 정도래? 답은 뻔하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네 딸을 시설로 보내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엄마도 계속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유나를 시설로 보내라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내 소중한 딸을 고아원에 보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일로 고민할 일은 없을 거다. 딸아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도 시작했던 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배신당했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미련 없이 왕재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미안한데 실망이야. 우리 그만 헤어져. 어? 대체 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딸아이를 버리란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잘 가. 내가 가려고 하자 상미와 남편도 밖에 나와 서 있었다. 한나야. 미안해. 나 이 사람도 이 사람 어머니도 좋아할 순 없을 것 같아. 내 말이 끝나자 상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상미한테서 시선을 거두고 빠른 걸음으로 돌아섰다. 며칠 후 왕재수로부터 미련과 질척 사이의 라인이 대량으로 쏟아졌지만 단호하게 재결합을 거절했다. 아무리 거절해도 라인 공세는 계속됐고 머리가 아파올 때쯤 이번에는 상미한테서 연락이.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차마 거절도 못하고 알았다고 했다. 뻔히 왕재수와 재결합하라는 말을 하려고 연락한 게 분명한데 애초에 발단이 된 건 상미이고 상미한테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약속 전날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파트 앞에 왕재수가. 내가 놀라는 걸 본 왕재수는 가까이 오더니 늘 보던 웃는 얼굴로 나를 봤다. 하지만 곧바로 웃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다른 표정의 말이 튀어나왔다. 드디어 만났네. 네가 유나구나. 아저씨랑 어디 좀 갈까? 순간 겁이 났고 딸아이 팔을 잡아채려고 다가오는 왕재수를 있는 힘을 다해 밀쳐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무슨 짓은? 시설에 데려다줘야지. 우리 결혼 서두르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딸아이를 죽을 힘을 다해 왕재수한테서 떼어낸 후 얼른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딸아이를 안고 이사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됐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상미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다. 나를 보자마자 상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상태가 상미를 달래줄 여유가 없었고 우선 어제 있었던 일을 상미한테 전부 말했다. 그러자 상미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당연히 상미가 재수씨와 재결합을 부추기려고 날 불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몹시 당황스러웠다. 한나야 미안해. 나도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이 그런 사람들일 줄 몰랐어. 내가 너한테 소개한 거 얼마나 후회했다고. 그랬어? 응, 남편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어. 나 남편이랑 생각해봤는데 동거 그만하려고. 뭐? 시아주버님은 너랑 헤어지고 나서 거의 폐인이 됐는데 회사 일도 완전 엉망이고 해고되기 직전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시댁에서 나가면 어머님은 아마 생활비도 없을 거야. 그게 다 뻔히 보이긴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상관없대. 그런 상황인데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 절친을 잘근잘근 짓밟는 걸 생생하게 다 봤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건 괜찮고? 상미야. 얼마 후 상미와 남편은 정말 시댁에서 나왔고 왕재수, 시어머니와 손절했다. 왕재수는 나와 헤어진 후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다가 상사 눈밖에 나면서 해고를 당했다. 연금으로 살고 있던 왕재수 어머니가 왕재수까지 책임질 형편은 아니었고
두 사람은 소비자 금융원에서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왕재수는 평생 독신으로 자기 어머니와 말다툼이나 하면서 영원히 둘이서만 살아야 하는 신세가 그 일을 계기로 나와 상미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고 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있다. 얼마 후에는 상미 부부한테도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은 육아 동지로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됐다. 한편 왕재수한테 시달리지 않기 위해 새로 이사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 요즘은 딸아이도 그 사람과 많이 친해졌다. 현재 우리 셋 사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왕재수 같은 남자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딸아이를 더욱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내 행복도 챙기며 살기로 마음먹고 있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지성.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목표했던 회사에 입사해서 모카 열일 중인 빛나는 24. 졸업 후에도 대학 때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공적, 사적인 일들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주말에 대학 동기 6명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힘들게 말을 꺼냈다. 있잖아, 한심이가 곧 약혼한데 약혼 파티할 예정이라고 전달해달라고 해서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의 표정이 모두 굳었다. 이유는 한심애는 그 시절 우리가 모두 싫어하던 애였기 때문. 한심애는 누구를 만나건 여왕벌처럼 자기가 위에서 군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다. 한심애는 비주얼이 좋은 편이었고 딱 보면 인기 있는 타입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이 둔한 남자애들도 한심애가 성격 파탄자라는 건 바로 알았고 남녀 모두에게 기피 대상이었다. 특히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한심에 묻을까봐 도망다니는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불행한 인연으로 인해 도망도 못 다니는 처지였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는데 다행히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좋으련만 한심애를 손절하지 못해서 한심애가 우리 쪽으로 와서 자리를 틀었고 우린 모두 인내심 테스트를 당했다. 옛날부터 한심애는 우리 아빠 사장님이고 나 같은 애를 금수저라고 하지 라며 자랑을 했고 항상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고 다녔다. 보통 애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 나는 그게 다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한심의 아빠는 작은 공장의 평사원이었고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한심의 밑으로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고 부모님은 둘 다 공장에서 일하셨다.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었던 한심에는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룸살롱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대학에 다녔다. 좋게 보면 자립이었고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심애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 때에는 표면적이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한심애가 돌려준 건 배신이었다.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약혼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우리는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약혼 파티 장소로 향했다.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넓고 화려한 파티룸 입구에 한심애와 약혼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약혼자의 이름을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다. 한심의 이름 옆에 나의 소꿉친구 왕진상 이름이 있었다. 진상이와 나는 집이 가까워서 어렸을 때 항상 같이 놀았었다. 그러다 진상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때 진상이는 엄마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됐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항상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온 사방을 뛰어다니던 코올릭의 개구쟁이 왕진상.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른이 된 진상이를 빨리 보고 싶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파티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파티가 시작되자 드레스 차림의 한심애와 턱시도를 입은 왕진상이 등장. 오래간만에 만난 진상이는 키가 훌쩍 자라고 너무 훈남으로 변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얼굴은 딴 사람처럼 변했지만 눈 밑에 있는 큰 점을 보고 틀림없이 내가 아는 왕진상이라고 확신했다. 왕진상은 나를 못 알아봤는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야 소꿉친구 한지성 라고 하고 싶었지만 질투심 강한 한심애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용히 있기로 했다. 계속 궁금했던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 묻자 한심애 특유의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상위층만 참가 자격이 있는 파티가 있는데 거기서 첫눈에 뿅! 왕진상 씨는 금수저인 나한테 딱 어울리는 하이스펙을 가진 남자야. 라면서 트레이드마크인 거만한 표정. 그러자 옆에서 왕진상이 나도 금수저라 다른 여자들은 격이 안 맞아서 한심애가 하이스펙이라 나랑은 딱이지 라고 했다. 이사를 한 후 왕진상이 엄마와 단둘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건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애들이 없었는데 갑툭튀 금수저 타령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듣고만 있었는데 갈수록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 집안도 할아버지 때부터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서민들하고는 격이 안 맞더라고.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고 우린 서로 금수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 같아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왕진상을 향해 나도 모르게 어디서 개뻥은 라고 혼잣말을 너무 크게 하고 말았다. 그러자 한심애가 개뻥이라니? 너같이 촌탁 같은 애가 왕진상 씨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서 라며 발끈했다. 그걸 시작으로 한심애와 왕진상의 여왕벌 놀이가 시작됐다. 한심애는 혹시 한지성 너 질투하니? 네가 촌탁이라서 인기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질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며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부창부수 왕진상은 한심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예쁜 애들이 올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얼깡에 촌딱들만 모여 있어서 실망이야. 직장들은 다니나? 코딱지만한 영세기업 사원 각인데 라면서 우리를 깔보는 비하 발언까지 입에 담았다. 자기 잘난 척이나 할 것이지 비하 발언까지. 열이 뻗쳤지만 같은 수준이 되기 싫어서 일단 참았다. 다른 친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화는 나지만 참고 있었다. 아무도 반론하지 않자 급발진 걸린 한심애는 더욱 발언 수위가 올라갔다. 나 대학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너희들하고 있으면 내가 더 돋보여서 같이 다닌 거야. 데뷔 효과 알지? 같이 다니기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활용도가 없지 않아서 친구 먹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약혼 파티에 이렇게 단체로 나타날 줄이야. 분위기 파악 좀 챙기자 라고 한심애가 말하자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났다. 애들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한 건 너였었잖아 라고 따졌다. 그러자 한심애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곤 들어는 봤니? 그냥 하는 말. 흙수저의 머리까지 나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남니? 라면서 깔깔거렸다. 한심애와 같이 깔깔거리던 왕진상은 그나저나 다들 무슨 일해? 설마 여기 나가요 하는 애들은 없지? 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애들 진짜 경멸하거든. 돈 많은 남자한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구걸하는 여자 천박하잖아 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이 둘을 밟아주기로 했다. 왕진상 씨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를 완전 혐오하는 것 같은데 왜 한심애하고 약혼하셨어요? 한심애가 대학 때 알바하던 룸살롱에서 넘버원이었어요. 엄청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라고 내가 증언하자 한심애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심애가 룸살롱 넘버원? 그럴 리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한심애는 사장님 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애야 라고 떠드는 왕진상에게 한심애 아버지는 부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이시지만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 공장 사장님은 우리 삼촌이거든요 라고 팩트를 알려주자 왕진상은 뭐야 그게 진짜야? 그럼 한심애가 나를 속였다는 거야? 라며 멘붕. 허둥지둥 변명하느라 다급해하는 한심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는 속인 걸로 따지면 왕진상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한 후 내가 네 소꿉친구 한지성이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내가 누군지 알아본 왕진상은 너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 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한심애가 뭔데? 빨리 말해봐 라며 달려들었고 나는 왕진상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요약해서 말해줬다. 내가 근데 너 얼굴이 너무 변했다. 혹시 성형했니? 라고 왕진상한테 돌직구를 던지자 그건 그러니까 라고 얼버무리는 게 전곡을 찔린 듯 마무리 멘트로 룸살롱 출신 미녀와 성형미남 완전 어울린다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탄로나자
두 사람은 대판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밖으로 나와버렸다. 거짓말 그 잡채였던 두 사람은 개싸움 끝에 파혼으로 막장을 내렸다. 두 사람은 똑같은 거짓말로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 계신다면서 부모님께 아직 인사도 안 드린 사이였다고 한다. 한심해는 왕진상과 헤어지자마자 우리한테 소개팅 주선 좀 해줘 라고 뻔뻔하게 나왔지만 더 이상 한심해를 사람 취급하는 친구들은 없었다. 한심해는 우리 말고 다른 친구가 없었는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게 됐는데 초대할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남자 측에서 파혼을 선언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한심해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한편 왕진상은 한심해와 헤어진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을 속이다가 2년 후 결혼 사기죄로 체포됐다. 인터넷에 신상이 털렸고 출소 후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26살 때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대학 친구들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지만 한심해와는 그때 이후로 손절 상태다. 앞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평생 친구로 남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연봉. 남편 한심한과 초등학교 2학년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다. 원래부터 요리 솜씨가 뛰어났던 나는 결혼 후에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맛과 영양을 다 잡는 요리를 만드는 게 일이자 일상이 됐다. 그런 나에게 요즘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생겼다. 그건 바로 남편이 갑자기 가족에게 무관심해졌다는 사실이다. 결혼 전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표를 내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뒤로는 쭉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남편은 나와 딸아이에게 자상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동안은 용서가 됐었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나와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했다. 집에 있을 때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 안 보여서 찾아보면 말도 없이 외출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너무 티나게 달라진 남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의심한 건 불륜이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의심하고 따질 수는 없는 일.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차갑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참관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갔는데 서로 안면이 있는 소문희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소문희 씨는 일단 겉모습이 화려했고 남편이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 가정적인 이미지도 아니고 허세투성이라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었다. 평소에 대화도 별로 안 해봤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 소문희 씨가 고연봉 씨 남편분한테는 항상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라면서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희 남편하고 아는 사이셨어요? 라고 묻자 그럼요,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죠 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태도가 신경에 거슬렸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해서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소문희 씨한테서 몇 발짝 거리를 뒀다. 그런데 소문희 씨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간 있어요? 라고 훅 들어왔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꼭 비워주세요 라면서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대체 나하고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편과 관련된 얘기일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것도 현재 남편 모습을 떠올리면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약속 당일 지정한 장소로 가자 소문희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어머, 일찍 오셨네요 라며 여유있게 나를 맞이했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자 소문희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라고 말을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소문희 씨의 말을 기다렸다. 나 고현봉 씨 남편하고 사귀는 사이예요. 라고 말했다. 만나기 전부터 불길한 예감은 들었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불륜을 털어놓다니. 한 방 먹고 휘청거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자 소문희 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한심한 씨는 원래 자기 같은 타입보다는 나처럼 섹시한 타입을 좋아했대. 그래서 지금 나한테 푹 빠져있다 보니까 고현봉 씨나 딸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라면서 나를 비웃는 듯이 말하며 혼자 웃었다. 내가 가정 있는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소문희 씨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묻자 난 이미 남편도 애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영봉 씨도 빨리 이혼해주면 안 될까? 난 한심한 씨랑 새 출발하고 싶거든. 라며 여유 있게 웃어 보였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한심한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됐다.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내가 말하자 소문희 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집에 온 후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나는 남편의 무엇에 끌렸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혼 후 남편은 직장도 안 다니고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백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이유는 남편이 나와 딸아이에게 다정다감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모습은 돈도 안 벌어 집에도 없어. 나하고 딸아이한테 갑자기 차갑게 군다 싶더니 다른 엄마와 불륜 중이란다. 이런 남자와 이혼을 안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나는 즉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남편하고는 아직 이혼 얘기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현재 상황, 남편은 내가 소문희 씨와 카페에서 만난 후로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관용은 베풀지 않을 생각이다. 약속 시간에 카페로 나가자 소문희 씨와 남편이 같이 있었다. 남편이 같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어차피 이혼 얘기를 할 생각이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다. 이번에도 먼저 말을 시작한 건 소문희 씨였다. 소문희 씨가 이혼할 결심은 굳혔어? 라고 하길래 이미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알려줬다. 그러자 소문희 씨는 신이 나서 실은 우리 같이 살 아파트 벌써 계약했거든. 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우리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연봉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연봉 3억은 난데요? 라고 하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무슨 헛소리야!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소문이가 뭐래? 그게 사실이야? 라면서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라면서 허둥지둥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땀을 뻘뻘 흘렸다. 상황을 파악한 나는 소문희 씨에게 팩트를 알려주기로. 실은 나는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됐고 요리책도 여러 권 출판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인이다. 최근에는 동영상 채널을 개설했는데 수입이 예상외로 늘어났다. 그 결과 현재 내 연봉은 3억이 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남편은 그런 나한테 기생하면서 아예 직장에 다닐 생각 자체가 없어졌는지 이력서조차 내지 않고 벌써 몇 년째 백수로만 지내는 중이었다. 내가 팩트를 알려주자 소문이는 조금 전까지 연봉은 상관없다고 떠들었던 입으로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너 나 속였냐? 라며 격분. 진정하라며 싹싹 비는 남편에게 아파트 계약금은 어떻게 냈어? 가구며 전기 제품은 뭘로 샀어? 라고 하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당신한테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우리 집 돈은 내가 다 관리하는데? 혹시 어디서 돈 빌렸어? 라고 묻자 고개를 수그린 채 입을 더 꾹 닫았다. 소문이는 기가 막혀. 그럼 이제 어쩔 거야? 나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친권도 뺏겼어. 라며 흥분해서 남편한테 욕하더니 오열하기 시작했다. 재산 분여하면 나한테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태평하게 말하는 남편의 멍청한 발언에 나는 허탈감을 느꼈다. 내가 당신 불륜이 이혼 사유인데 재산 분열하니? 당신한테 돌아갈 돈은 없어. 변호사 선임해서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라고 한 후 더 있을 이유가 없어서 카페에서 나왔다. 남편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한 후 집에서 쫓아내자 현관문 앞에서 용서해줘.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소리쳤지만 물론 무시했다. 한심한과 소문이는 빚으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살림을 시작했지만 한심한에 대해 분노밖에 없는 소문이는 싸움을 걸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툭하면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 빚을 갚기 위해 한심한은 낮밤 가리지 않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다고 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빚밖에 없는 남자와 같이 살게 된 소문이는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위자료가 차례차례 청구되자 멘탈 붕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남편이 나가고 딸아이와 둘이 살게 된 후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더 상승했다. 덕분에 수입은 더 안정적이게 됐고 연휴에 맞춰서 딸아이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요즘 나의 즐거움이다. 남편의 배신은 충격이었지만 막장까지 다 보고 나니 아무 미련도 남지 않고 이혼과 동시에 모든 감정이 다 정리된 기분이다. 싱글 마더가 됐지만 딸아이와 둘이 힘을 합쳐서 험한 세상 힘차게 헤쳐나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